어람첩을 찾아오너라. 해가 뜨기 전까지다. 사람은 추위를 견뎌야 향이 난다고 했습니다. 조선 중기, 평안도 자성고을 연풍마을. 3대째 이어온 영화친방에 말없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죠. 혼수도 없이, 친정 소식도 없이.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방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자가 나타나고 사라진 어람첩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과연 이 며느리는 기울어가는 집안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맛집 호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 항상 가득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조선 중기 평안도 자성고을 연풍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3대째 바늘을 놓지 않는 친방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하야 영화친방. 할아버지 때부터 궁중에 비단수를 납품하던 집안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장독대를 스치고 장터에는 콩나물과 된장 냄새가 뒤섞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흥정에 여념이 없었고 저작거리엔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영화친방 안쪽은 달랐어요. 오래된 비단더미 위엔 먼지층이 굵게 내려앉아 있었고 한때 금실로 술을 놓던 명주천들은 구석에 쌓여 잇을 잃어가고 있었죠. 안방에서 흰머리가 성성한 강씨 마님이 바늘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늘게 떨리는 손끝이 바늘길을 향하다가 빗나가길 벌써 3번째였습니다. 손이 영 따라주질 않는구나. 강씨 마님은 한숨을 삼키며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예전에는 초롱불 아래서도 귀신같이 실을 깨었는데 이젠 대낮에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궁중 납품이 끊긴 건 벌써 3년 전이었죠. 주문도 뚝 끊겼어요. 한양의 큰 친방들이 값을 낮춰 물건을 쏟아내는데 이 시골 친방이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새며느리 연하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바늘귀에 실을 단번에 꿰더니 시어머니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조금 더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강씨 마님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연하는 3달 전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적고 웃음도 드물었지만 손이 부지런했죠.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장독을 닦고 빨래를 넣는 모습이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친방 안팎을 정리하고 작은 수선일도 도맡아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강씨 마님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이 아이 혼수도 변변찮게 들고 왔고 친정에서 보낸 편지도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정으로 이 집에 온 걸까? 물어볼 수도 없었죠. 며느리는 입을 열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차마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고함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화친방은 살아있나? 호롱불은 아직 안 꺼졌나? 구부정한 허리에 봉분 노파가 새로 지은 앞치마를 휘두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터에서 소문이란 소문은 다 주워 담는 할멈이었죠. 입만 열면 누구네 집 사돈이 어쩌고 누구네 아들이 과거에 떨어졌다느니 온 동네 이야기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님, 또 바늘 놓고 계시오. 요즘 세상에 손으로써 놓아서 뭘 팔겠소. 한양 친방들은 벌써 사람 10명씩 데리고 한꺼번에 짓는다는데 봉분 노파는 마루에 턱하고 앉더니 품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적삼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 좀 기워주시오. 손주놈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었는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말이오. 강씨 마님은 적삼을 받아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궁중에 비단수를 올리던 영화친방이 이제는 동네 할멈의 적삼이나 깁는 신세가 됐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죠. 살아야 했으니까요. 봉분 노파는 슬쩍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세댁, 참 말이 없구먼. 혹시 친정이 어디라고 했더냐?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분 노파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어요. 뭐, 말 안 해도 대충은 짐작이 가지. 요즘 세상에 혼수도 없이 시집오는 처자가 어디 있겠소. 빚에 쫓겨온 게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강씨 마님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봉분이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아이고, 내가 뭘 잘못 말했소. 그냥 이 집 사정이 딱해서 하는 소리지. 도윤이 그 녀석은 손재주도 없고 장사 기질도 없고 동네에서 허허실실 도령소리나 듣고 다니는데 이 집 살림은 누가 꾸려가겠소? 봉분 노파는 연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보기엔 말이요. 이 집 살림은 저 안하기 살리겠구먼. 그 말을 남기고 봉분 노파는 마당을 나섰습니다. 강씨 마님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연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는 걸 강씨 마님은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화침방 대청마루에 비단 도포 자락이 한번 스쳤어요.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푸른 비단이었죠. 그 뒤로 키 큰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강마님. 여전하십니다. 혀끝에 꿀을 바른 듯한 목소리였어요. 강씨 마님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안도 일대를 휘젓는 침선장 한송이었죠. 한양에서 기술을 배워왔다며 4년 전부터 이 고을에서 큰 침방을 꾸려온 자였습니다. 궁중 납품이 끊긴 뒤로 영화침방의 손님들이 하나둘 한송의 침방으로 넘어갔어요. 한송은 대청에 올라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입가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마치 매가 먹잇감을 노리듯 침방 안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죠. 먼지 쌓인 비단더미, 빛바랜 수틀, 정리되지 않은 실뭉치들. 한송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도윤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막걸리가 든 항아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자락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 한송 형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어요. 한송의 눈빛이 도윤의 손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바늘 자국 하나 없는 매끈한 손가락이었죠. 침선장의 손이라면 을에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박여있기 마련인데 도윤의 손은 마치 글공부만 하던 선비손 같았습니다. 형님은 무슨 도령께서 이 큰 침방을 이으신다 하니 우리 같은 장정들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허허. 말은 공손했지만 웃음 끝에는 조롱이 숨어 있었어요. 도윤은 영문도 모르고 헤헤 웃으며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막걸리라도 한잔 하시고 가십시오. 한송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옵니다. 그저 강마님께 문안 여쭙고 가려 했을 뿐이옵니다. 요즘 침방 사정이 어려우시다 들었습니다만. 강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송은 그 표정을 보며 더욱 여유롭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침방을 정리하실 생각이시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사옵니다. 비단이든 수틀이든 제 침방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사옵니다. 그 말에 강씨 마님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송은 슬쩍 연하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새댁이십니까? 강씨 마님이 짧게 대답했어요. 석 달 전에 들어온 며느리요. 한송은 연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한 송이의 옷매무새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포 소매 끝에서 삐져나온 금실 한 올, 깃에 수놓인 세밀한 문양, 실꼬임 하나 없이 단정하게 꿰맨 바느질. 보통 솜씨가 아니었어요. 연하의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이자 예사 인물이 아니구나. 한송은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강마님,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대청을 내려섰어요. 도윤이 얼른 따라 나가 배웅했습니다. 형님, 조심히 가십시오. 한송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마당 한 구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진 도포를 걸친 떠돌이 침선장 도람이었어요. 그는 장작더미 뒤에 쪼그리고 앉아 한송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죠. 수척한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고왔습니다. 바늘을 잡던 손이었어요. 저 손놀림. 도람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예전에 이 집 어람첩 앞에서도 봤었지.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뒷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안방에서는 강씨 마님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조용히 차를 따라 건넸어요. 어머님, 차 한 잔 드십시오. 강씨 마님은 차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자가 왜 왔을까? 분명 속셈이 있을 텐데. 연하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 송의 금실 한 올, 그 세밀한 문양, 그리고 도람의 수상한 눈길.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 송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마님이 연하를 안방으로 불렀어요. 초롱불 아래 시어머니의 얼굴은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연하야. 예, 어머님.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강씨 마님은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끝이 어찌나 보고 싶구나. 한겨울에 매화를 피워오너라. 연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겨울에 매화를 피워오라니. 자수를 놓으라는 말이었죠. 그것도 한겨울 매화를. 이건 그저 시험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진짜 마음과 솜씨를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윤이 얼른 나섰습니다. 어머니, 겨울인데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입 다물어라. 내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다. 강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고 물러섰습니다. 연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나선 연하의 얼굴에 달빛이 비쳤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홀로 뒷산으로 올랐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이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눈밭 위로 까만 나무들이 앙상히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렸습니다. 연하는 한참을 산자락을 헤맸어요. 손끝은 얼얼하고 발끝은 저려왔습니다. 그때였죠. 바위 아래 구부러진 고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얼어붙은 가지들 사이로 하얀 꽃망울이 꼭꼭 맺혀 있었습니다. 매화였어요. 춥지. 나처럼. 연하는 무릎을 꿇고 매화를 바라봤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견디며 피어난 꽃이었어요. 고집스럽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듯이 하얀 꽃잎을 펼치고 있었죠. 연하는 손가락을 비비며 조심스레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이년아, 손 동상 걸리겠다. 뒤에서 봉분 노파의 투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아가 고개를 돌리자 봉분이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 뒤를 밟았더니 여기까지 오는구나. 손 내밀어 봐라. 봉분은 품에서 조그만 병을 꺼냈어요. 술이었습니다. 연아의 손에 술을 뿌리더니 자기 손으로 꽉 감싸 비비기 시작했죠.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꽃도 사람도 추위를 견뎌야 향이 나는 법이요. 알겠나?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봉부는 한참을 손을 비비다가 조심스레 놓아주었습니다. 어서 내려가거라. 밤이 깊었다.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산을 내려갔어요. 연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품 안에 아는 매화가지에서 은은한 향이 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나무 뒤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죠. 연아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눈 위에 매화가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없던 가지였어요. 누군가 몰래 놓고 간 것이었죠. 연아는 그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아직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튿날부터 연아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자수를 놓았어요. 매화가지를 곁에 두고 그 향을 맡으며 한 땀 한 땀 바늘을 찔렀습니다. 손끝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지의 굴곡, 꽃잎의 결, 꽃술의 가느다란 떨림까지 모두 실에 담아냈습니다. 사흘밤을 새웠어요. 연아의 눈 아래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끝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단 위에는 매화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향기가 날 것 같은 매화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연아는 완성된 비단 한 폭을 들고 강씨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다 지어왔습니다. 강씨 마님은 비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손끝으로 술을 쓰다듬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주 조금. 가지의 결이 살아있구나. 꽃잎의 떨림도 보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아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강씨 마님은 비단을 조심스레 개어두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고했다. 물러가거라. 연아는 깊이 절을 올리고 방을 나왔어요. 마당에 나서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매화자수를 인정받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강씨 마님이 다시 연아를 불렀어요. 초롱불이 흔들리는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연아야. 예, 어머님. 연아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어요. 강씨 마님은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람첩을 찾아오너라. 해가 뜨기 전까지다. 연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람첩? 궁중의 술을 납품할 때 받는 증표였어요. 영아침방의 명예이자 궁중 출입의 열쇠 같은 것이었죠. 그 어람첩이 몇 해 전 사라진 뒤로 이 집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납품이 끊겼고 주문도 뚝 끊겼어요. 도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 어람첩은 몇 해 전 이미. 그래서 이 집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냐? 강씨 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아는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마당은 고요했지만 연아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연하는 곧바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주막은 아직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주막 앞 국밥집에 들어섰어요. 국밥집 아주머니가 연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영아침방 새댁 아니오. 이 밤중에 웬일이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 몇 해 전 영아침방에서 물건이 없어진 일 기억하십니까? 아주머니는 국자를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그날 밤 참 소란스러웠지. 강마님이 호통을 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근데 그날 밤 내가 봤어. 침방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가 쓱 지나가더니만. 그림자요. 그래. 사람 같기도 하고 까마귀 같기도 하고. 기분이 싸했어.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에는 취객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중 한 사내가 연하를 보더니 헤헤 웃었습니다. 아가씨, 이 밤에 웬일이요? 혹시 술이라도 한 잔? 연하는 사내의 앞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몇 해 전 영아침방에서 물건이 없어진 날 밤 혹시 무언가 보신 적 있습니까? 사내는 술잔을 비우더니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난 봤어. 장독대 뒤로 둘이서 속삭이며 가더라고. 하나는 이 집 사람이었어. 분명히. 이 집 사람이여. 그래. 도포 자락이 번쩍였어. 비단이었지. 근데 얼굴은 못 봤어. 어두웠거든.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 사람. 그렇다면 내부에서 누군가 손을 썼다는 뜻이었어요.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봉분 노파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할못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봉분 할멈. 오냐, 새댁. 이 밤에 웬일이냐? 어람첩 사라진 날 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봉분은 빨래를 짜다 말고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사람은 둘인데 발자국 소리는 셋 같더라. 셋이요. 그래. 하나는 가벼웠고 하나는 무거웠고 또 하나는 아주 조용했지. 귀신처럼. 연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림자 둘, 속삭임, 발자국 셋. 그리고 문득 한송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한송이 침방 안을 훑어보던 날카로운 눈빛. 혹시? 연하가 마당에 들어서자 도윤이 장독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 술 드셨습니까? 도윤은 연하를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어람첩을 내게 보여준 적이 없었소. 난 이 집의 아들이지만 진짜 주인은 아니었어. 손재주도 없고 장사 기질도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술병을 기울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난 이 집을 지킬 수 없어. 어머니도 알고 당신도 알고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지. 연하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연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남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연하는 다시 일어나 침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람첩을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연하는 침방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비단더미, 수틀, 바늘통. 하지만 어람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연하는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다만 땅 위에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자국이었어요.
연하는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은 뒷마당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장독대 뒤 오래된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어요. 어람첩이었습니다. 궁중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연하는 어람첩을 꼭 쥐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뜨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람첩을 찾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어람첩을 강씨 마님께 바쳤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구나. 예, 어머님. 하지만 강씨 마님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연하도 알고 있었어요. 이 어람첩이 어떻게 장독대 뒤 항아리에 숨겨져 있었는지, 누가 왜 그곳에 두었는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송이 또다시 영아침방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청마루 한쪽, 한송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도령,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아끼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저도 영아침방에 빚을 졌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랬습니다. 한송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어요. 어람첩을 찾는데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침방에 옛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지요. 한송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비단책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붉은 금사로 봉황이 수놓여 있고 테두리는 금실로 빙 둘러져 있었습니다. 겉만 보면 그럴듯했어요. 이것이 혹시 영아침방의 어람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서 말입니다. 도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송은 그 비단책을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도령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혹시 이게 진짜라면 영아침방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비단책을 꼭 안았습니다. 한송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도령, 부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한송이 대문을 나서자 도윤은 얼른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며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어요. 부인, 내가 해냈네. 어람첩을 찾았어. 연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비단책을 꺼내 연하 앞에 내밀었어요. 강씨 마님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어람첩입니다. 한송 형님이 찾아주셨어요. 강씨 마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책을 받았어요.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금사로 수놓인 봉황, 금실로 둘러진 테두리. 언뜻 보면 정말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연하의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밥 사이로 손톱을 넣어 한 올 한 올 문질렀어요. 바늘의 방향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금실의 염색 농도도 달랐어요. 영아침방의 바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연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건 이 집 바늘 자국이 아닙니다. 또냐? 도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가져오면 왜 늘 가짜요? 다 당신이 해야 속이 시원한 거지. 나도 이 집 아들인데. 서방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요? 내가 무능해서 이것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요. 그 말이지.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연하는 천천히 비단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실의 꼬임을 보십시오. 영화침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금실의 색을 보십시오. 영화침방의 금실은 붉은빛이 도는데 이건 노란빛이 돕니다. 도윤은 비단책을 빼앗듯 들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난 모르겠소.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난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강씨 마님은 한숨을 쉬며 비단책을 집어들었어요. 한송이 이런 걸 주었다는 게냐? 예, 어머님. 이자가 속셈이 있구나. 강씨 마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때 대청 밖에서 누군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침선장 도람이었어요. 그는 처마 밑에 기대서서 도윤이 들고 온 비단책을 힐끗 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저 문이, 저 실. 도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한송 손에서 나왔는데 그는 며칠 전 한송의 침방 앞을 지나다가 본 적이 있었어요. 한송이 들고 다니던 비단 꾸러미. 그 안에 똑같은 문양의 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이 위험하구나.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마당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어요. 뒷골목 구석에 자리를 잡고 영화침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안방에서는 강씨 마님이 비단책을 불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비단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한송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조심해라, 연하야. 예, 어머님. 연하는 타들어가는 비단을 바라보며 가슴속 불안이 점점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가짜 어람첩이 타들어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씨 마님은 안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하를 봉잠고에 가두어라. 하인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도 마당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입 다물어라. 내 며느리를 내가 다스리는데 내가 왜 나서느냐. 강씨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인 둘이 연하의 팔을 잡았어요. 연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따라갔죠. 봉잠고는 뒷마당 구석에 있는 작은 창고였어요. 누에고치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어둠이 사방을 감쌌어요. 누에고치 냄새와 싸늘한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연하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았어요.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니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지만 달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정말 나를 의심하시는 걸까? 연하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오해하고 시어머니는 나를 가뒀어요.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일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1시간일까? 2시간일까? 아니면 더 오래 지났을까? 연하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귀를 기울였어요. 연하야. 강씨 마님의 낮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들어라. 어람첩은 이 집에 없다. 강씨 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그날 밤 내가 못 본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지.
한송의 손을 그의 눈을 떠올려라. 그자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낮에 관아에 사람을 보냈다. 어람첩 실종과 한송에 대한 의심을 알렸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지. 내가 찾아야 한다. 그 한마디가 바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연하는 문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씨 마님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며느리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한참이 지나고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구부정한 걸음이었어요. 봉분 높아였습니다. 얘야, 이거나 먹고 머리를 굴려라. 봉분은 문틈 사이로 뭔가를 밀어 넣었어요. 연하가 손을 뻗어받으니 따뜻한 떡과 술병이었습니다. 사람은 굶기면 눈이 멀고 먹여야 꾀가 난다. 내 머리는 헛것이 아니여. 강 마님도 그걸 아시니까 이러는 거지. 봉분의 목소리는 구수했어요. 연하는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멈. 뭘? 이제 머리를 써야지. 한송이란 자가 뭘 노리는지, 어람첩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풀어야 해. 강마님이 널 믿고 계시니까. 그 말을 남기고 봉분도 자리를 떴어요. 연하는 떡을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송의 손, 그날 본 한송의 손. 매끈하고 고왔지만 어딘가 낯설었어요. 비단 도포의 소매 끝에서 삐져나온 금실. 그 금실의 색이 영화 침방과 달랐어요. 그리고 한송이 침방 안을 훑어보던 눈빛.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연하는 무릎을 쳤어요. 혹시 한송이 어람첩을 훔쳐간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걸 어디에 숨겨뒀을까? 연하는 떡을 다 먹고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생각은 또렷했습니다. 한송의 침방, 거기에 답이 있을 거야. 연하는 고개를 들고 작은 창문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연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이 날 믿고 계시다.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연하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송의 침방, 그날 밤의 그림자, 발자국 셋.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되자 봉잠고 문이 열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서 있었어요. 나와라. 연하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강씨 마님은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었느냐? 예, 어머님. 한송의 침방에 가야 합니다. 강씨 마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연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라. 그자는 보통이 아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하는 깊이 절을 올리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봉잠고 문 밖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작은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부인. 아니, 연하야.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연하는 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떨리는 손이 쑥 들어왔어요. 도윤의 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소. 그래서 누가 조금만 등을 떠밀면 그냥 그쪽으로 넘어갔소.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어요. 서방님은 미련한 게 아니라 너무 착한 것뿐입니다. 정말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연하는 작게 웃었습니다. 예. 이번엔 그 착함을 칼로 씁시다. 칼이라니. 도윤은 문틈 사이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연하도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둘의 얼굴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죠. 한송을 속여야 합니다. 서방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하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송 형님께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머니가 오늘 밤 기력이 다해 친방을 몽땅 한송 형님께 넘기고 싶어 하신다고. 어람첩과 도장이 있어야 유서를 쓰신다고.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한송은 어람첩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기 손으로. 그걸 잡아야 합니다.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알았소. 내가 해보겠소. 그때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떠돌이 침선장 도람이었습니다. 그는 봉 잠고 처마 밑에 기대서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한송의 금고는 침방 안쪽 붉은 장막 뒤에 있습니다. 도람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연하와 도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람은 달빛 아래 서서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예전에 어람첩이 사라졌을 때도 그 사람이 밤길을 나섰지요. 저는 그날 밤 지붕 위에서 그를 봤습니다. 침방에서 나와 영화침방으로 오는 걸 말입니다. 연하는 숨을 죽였어요. 그럼 한송이 어람첩을. 그렇습니다. 금고 안에 숨겨뒀을 겁니다. 증거가 없어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도람은 천천히 다가와 봉 잠고 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탁드립니다. 관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하는 문틈에 이마를 댄 채 속삭였습니다. 제가 감히 청하기 어려운 부탁인데. 도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이 집에 빚을 졌습니다. 오래전 제가 배고플 때 이 집 부친께서 밥을 주셨습니다. 갚을 때가 됐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어요. 마치 바람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연하를 바라봤어요. 부인, 두렵소. 연하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림이 조금 멈췄습니다. 알았소. 내일 아침 한송을 찾아가겠소.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연하는 봉 잠고 안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쳤습니다. 연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한송의 정체가 드러나고 어람첩을 되찾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송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계략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만약 도윤이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믿어야 해. 서방님을, 도람을, 그리고 어머님을.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연하는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봉 잠고 문이 열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서 있었어요. 나와라. 연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실패하면 이 집은 끝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강씨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하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연하는 깊이 절을 올리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이미 대문 밖에 서 있었어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다가가자 도윤이 고개를 돌렸어요. 가겠소. 조심하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송의 침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것이 이 한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송의 침방에는 그날도 늦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큰 침방답게 안쪽은 넓고 화려했어요.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수틀도 여러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허리까지 굽힌 사내가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고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행수 어른,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 하십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눈물과 콧물에 뒤섞여 알아듣기 힘들 지경이었죠. 한송은 차를 마시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가웃거리며 도윤을 내려다봤어요. 강마님께서 그리 편찮으시단 말이오. 예, 행수 어른. 오늘 아침부터 숨이 가빠지시더니 이제는 손끝도 차가워지셨습니다. 도윤은 소매로 눈물을 훔쳤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송은 코웃음을 치려다 문득 멈췄어요. 그 늙은이가 드디어 포기한단 말인가. 한송의 눈이 욕심으로 번쩍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서 도령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이오. 예, 행수 어른. 어머님께서 침방을 몽땅 어른께 넘기고 싶다 하십니다. 다만 어람첩과 도장이 있어야 유서를 쓰신다 하시옵니다. 한송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옆에서 실타래를 정리하던 제자 초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너무 서두르지 마옵소서. 영화 침방이 쉽사리 침방을 넘길 리가. 입 다물어라. 한송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벌써 붉은 장막 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젖히자 커다란 금고가 나타났어요. 한송은 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찰칵.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한송은 그 중 하나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풀자 붉은 금사로 수놓인 어람첩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영화침방의 어람첩이었어요. 도윤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몰래 눈을 떴습니다. 한송이 어람첩을 꺼내는 걸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것이 진짜구나. 한송은 어람첩을 품에 넣더니 다시 금고에서 자신의 인장을 꺼냈어요. 모든 걸 챙긴 그는 금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좋아. 가자. 한송은 도윤을 일으켰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수 어른. 어머님께서 틀림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당연하지. 내가 영화침방을 살리겠네. 한송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초림이 다시 한번 말리려 했지만 한송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초림아, 넌 여기서 침방을 지키고 있거라.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는 평생 떵떵거린다. 그렇게 말하고는 도윤과 함께 밖으로 나섰어요. 밤은 깊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했죠. 한송은 어람첩을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도윤은 그의 앞에서 길을 안내했어요. 행수 어른, 이쪽입니다. 한송은 도윤의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시각 관아 앞에서는 도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문을 열었어요. 밤중에 웬일이요? 급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사또께 급히 아뢰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람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포졸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나왔어요. 무슨 일인가? 영아침방의 어람첩 도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도람은 한송의 침방, 금고, 그날 밤의 그림자,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을 불렀어요. 당장 영아침방으로 가라. 한송이란 자를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우르르 나섰습니다. 도람도 그들을 따라 나섰어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영아침방에서는 강씨 마님과 연하가 대청에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초롱불만 조용히 타고 있었죠. 어머님 오실까요? 올게다. 강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도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잠시 후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었어요. 도윤과 한송이었습니다. 강씨 마님과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드디어 왔구나.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송이 도윤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송은 대청으로 올라와 허리를 굽혔어요. 하지만 눈빛은 교만했습니다. 강씨 마님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왔느냐, 한송. 예, 마님. 도령께서 급한 일이 있다 하셔서 왔습니다. 한송은 품에서 어람첩을 꺼냈어요. 붉은 금사가 초롱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함성이 들렸어요. 관아의 명이다. 문을 열어라. 포졸들이었습니다. 한송이 안채 문턱을 넘는 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어둑해야 할 안방에 촛불 2개가 가지런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앞에 강씨 마님이 곧게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했소, 한송. 강씨 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송의 품을 스쳤어요. 그대 품에 안긴 것이 내 집 어람첩이겠구려. 한송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입가에서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는 도령께서 급히 필요하시다 하여. 그때였습니다. 병풍 뒤에서 포졸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대청 모퉁이에도 마루 아래에도 포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송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대문에도 포졸들이 가득했어요. 상단의 어람첩을 훔치고 가짜로 주인을 속인 죄인 한송을 체포하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한송을 에워쌌어요. 한송은 품에서 어람첩을 꺼내 안방 구석으로 던지려 했지만 포졸 하나가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포졸이 어람첩을 펼쳤어요. 붉은 금사로 수놓인 봉황, 그 아래 영아침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독특한 장문 자수, 영아침방만이 지을 수 있는 표시였어요. 연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어람첩의 실밥을 보십시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놓았습니다. 영아침방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금실의 색을 보십시오. 붉은빛이 도는 금실입니다. 한송의 침방에서는 노란빛 금실을 씁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구나. 그때 뒤늦게 들어온 도람이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이 사람의 침방 앞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밤중에 한 송이 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아침방에서 어람첩이 사라졌습니다. 한 송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넌 내가 감히. 도람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한 송의 침방에서 이 어람첩의 조각을 봤습니다. 금고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장막 뒤에 말입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졸 하나가 말했습니다. 한 송의 침방 금고를 이미 수색했습니다. 도람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림이었어요. 한 송의 제자 초림이 포졸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초림아. 한 송이 외쳤지만 초림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어찌 그리하셨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스승님의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영아침방의 어람첩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초림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스승님께서 밤마다 금고를 여시는 걸 봤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추고 계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남의 집 물건인 줄은. 한 송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포졸들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내가 저런 바보 같은 놈에게 속다니. 한 송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내가 날 속였구나. 내가. 강씨 마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속인 건 내가 먼저다, 한송. 내 집 어람첩을 훔치고 가짜를 주고 이 집이 무너지길 바랐지.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포졸들이 한송에게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한송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또께서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포졸들이 한송을 끌고 나갔습니다. 한송의 비명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초림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강씨 마님을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스승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강씨 마님은 한참을 초림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 잘못은 아니다. 일어나거라. 초림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영아침방 안에는 조용한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강씨 마님은 어람첩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연하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왔구나. 강씨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어람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당에서 올라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강씨 마님은 아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도윤아. 그 한마디에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연하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밖에서는 봉분 노파가 마당을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이 집에 봄이 오겠구먼. 달빛이 영아침방 지붕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영아침방 안방에는 다시 햇살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먼지 냄새가 가시고 오래된 비단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씨 마님이 오래 잠가두었던 괴짝 하나를 끌어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괴짝이었습니다.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죠. 이 집의 마지막 숨 같은 것이니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지. 강씨 마님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괴짝 뚜껑이 열렸어요. 안에는 부드러운 자주색 비단보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은 조심스레 비단볼을 들어 올렸어요. 그 속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바늘 한 벌이 나타났습니다. 길이도 굵기도 다른 바늘들이 고운 천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영아침방의 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나무로 만든 인장이었죠. 손잡이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아야. 연아는 숨을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금침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 바느질은 내 손에 달렸다. 강씨 마님은 금침을 들어 연아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연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침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아니, 무거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세월과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었죠. 감히 어머님의 손길을 대신할 수는 없사오나 죽는 날까지 이 침방과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연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금침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씨 마님은 며느리의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잘하고 있다, 연아야. 마당에서는 도윤이 허둥지둥 뛰어나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땅에 이마를 박았어요. 부인, 아니 마님. 이제부터는 마님 말씀만 듣고 살겠소이다.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좋소? 연아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도 따라 웃었어요. 강씨 마님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봉분 노파가 약죽 그릇을 들고 들어왔어요. 껄껄 웃으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사람 되었다. 이 도련님이. 자, 이거나 먹고 힘 좀 내라.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봉부는 약죽을 마루에 올려놓고는 품에서 떡 한 보따리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손수 만든 거다. 이 집에 다시 복이 들라고 말이지. 고맙습니다, 할멈. 연아는 일어나 봉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분은 연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수고 많았다, 얘야. 이제 이 집은 허리 펴고 살게 생겼어. 그날 오후 마당 끝에 도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영아침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아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은인, 어디 가시는 겁니까? 도람은 작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어요. 그는 연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지요. 은인께서 없었다면 저희는. 아닙니다. 당신이 해낸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지켜본 것뿐입니다. 도람은 연아에게 작게 절을 올렸어요. 연아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람은 몸을 돌려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곧 골목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연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연아는 금침을 손에 들고 수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비단 위에 바늘을 꽂았어요.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실을 놓았습니다. 매화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영아침방에서 들려오는 바느질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저 소리. 옛날 같구먼. 정말이네. 영아침방이 살아났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영아침방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초롱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붉은 빛이 연풍마을을 물들였습니다. 영아침방 지붕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마당에서는 도윤이 장독을 닦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강씨 마님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방에서는 연화의 바늘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뒤로 영아침방은 연풍마을은 물론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친방이 되었다 하며 연하와 도윤, 그리고 강씨 마님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풍마을의 하루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